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하람이 기침을 했다. 열은 없었지만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선영은 아이의 코를 닦으며 휴대폰으로 병원 예약 앱을 켰다. 오전 10시, 소아관은 이미 꽉 차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하람이 또 콧물이 나. 오늘은 당신이 병원 좀 데려가 줄 수 있어? 회의가 11시라 안 될 것 같은데, 오후는 어때? 나 오후엔 미팅 2개 연달아. 있어. 그럼 어머니한테, 당신 어머니 이번 주 교회 수련회 가셨잖아.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늘 그랬다. 이혼은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누구도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구도 책임질 시간이 없었다. 선영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지사 마케팅 팀장이었고, 지우는 광고 대행사에서 대기업 계정을 맡고 있었다. 아이를 사랑했고 서로를 아꼈지만 가치가 아니라 각자의 시간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베이비시터 다시 알아보자.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입주로? 예전처럼 하루 2~3시간씩 오는 걸로는 안 돼. 응. 입주. 좀 비싸더라도. 그날 저녁, 부부는 아이가 잠든 후 각자 노트북을 펼치고 입주형 베이비시터 구인 사이트를 뒤졌다. 이력서, 사진 자격증, 후기 평점. 20명 넘는 후보 중 서하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나이 33. 아동학 석사. 국공립 어린이집 근무 경력 7년. 무엇보다 이력서의 자기소개가 인상 깊었다. 아이를 기계적으로 돌보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감정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돌봄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 면접 보자. 선영이 먼저 말했다. 서하는 이틀 뒤 저녁, 퇴근한 부부가 집에 있을 때 방문했다. 단정한 머리, 수수한 셔츠,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투. 무엇보다 하람이 서하의 손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낯가림 없이 안기고 웃으며 눈을 맞췄다는 점이 컸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하는 짐을 들고 들어왔다. 아이 잠자리는 엄마 옆에서 자는 버릇이 있어서요. 밤중에 울면 깨서 부를지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밤중에도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비행기 티켓을 다시 확인했다. 일주일간의 출장,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글로벌 컨퍼런스였다. 업무 강도도 강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녀의 성과 평가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다음 날 새벽, 선영은 공항으로 떠났고 집에는 지훈과 서하, 그리고 하람 셋이 남았다. 첫날은 무난했다. 하람은 서하가 읽어주는 책에 귀를 기울였고 점심 먹고는 낮잠도 평소보다 길게 잤다. 지훈은 오랜만에 집중해서 집에서 일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은 간단히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다. 혼자서 다 하셨어요? 예. 가끔 요리해요. 간단한 거만요. 맛있어요. 서하는 말이 많지 않았고 대신 눈빛은 자주 머물렀다. 지훈은 불편했다. 선영이 집에 없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밤 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TV에서는 예능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때 서하가 조용히 나왔다. 하람, 잘 자요? 네. 이불 차서 덮어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에 함께 앉았다. 짧은 침묵이 흐르다 서하가 말했다. 선생님은 가족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무슨 뜻이죠? 전 어떤 가족에게서 모든 걸 잃었거든요. 지훈은 무심결에 서하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감정 없는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 깊은 골짜기 같은 슬픔이 있었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서하의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박혔는지. 그리고 그 밤 이후 평범하던 일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둘째 날부터 지우는 눈에 띄게 편해졌다. 출근길엔 서하가 챙겨준 커피를 들고 나섰고, 퇴근하면 하람과 놀아주는 서하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해져 있었다. 하람은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고, 지우는 그게 기특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선영에게는 하루에 한 번 영상통화를 걸었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웃었고, 지우는 그 너머로 선영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봤다. 감정 없는 미소, 숙련된 말투, 오래된 부부의 습관처럼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하람은 낮잠을 오래 자서 아직 잠들지 않았고, 서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다가가 그 장면을 바라봤다. 작은 아이의 이마 위로 떨어진 서하의 손, 부드러운 목소리, 익숙하지 않은 정적 속에서 문득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배 안 고프세요? 서하가 그를 보고 웃었다. 조금. 뭐 시킬까요? 아까 냉장고에 소고기 남은 거 있던데요. 볶음밥 해드릴까요? 정말요? 그럼 부탁해도 될까요? 서하는 요리하는 동안 앞치마를 둘렀다. 머리를 묶고 팔을 걷은 그녀의 모습이 낯설었다. 아니, 익숙한 듯 낯설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불쑥 말했다. 서하 씨는 결혼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 오래 가진 않았어요. 제가 무책임했거든요.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잠시 후 서하가 나온 볶음밥은 간이 딱 맞았고 향이 깊었다. 하람은 두 숟갈 먹고는 졸리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지훈과 서하는 나란히 식탁에 마주 앉았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TV도 켜지 않았고 음악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숟가락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가끔 누군가랑 밥 먹는 일이 제일 낯설 때가 있어요. 서하가 말했다. 혼자 오래 지내셨어요? 그렇게 됐죠. 누군가와 함께 살던 시간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요. 지우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해요. 우리 집인데 내가 진짜 여길 사는 건가 싶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같기도 하고. 서하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다. 말없이 그날 밤 하람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악몽을 꾼 듯 식은땀을 흘렸고 지훈이 안아도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서하가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하람아, 괜찮아. 서하 이모 여기 있잖아. 괜찮아. 아이의 울음이 가라앉자 지훈은 안도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어두운 조명 아래 서 있는 서하의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워 보였다. 다음 날 밤 지훈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내의 출장 일정은 이틀 남았고 집 안은 고요했다. 지금 이 조용함이 좋다고 느끼는 자신이 이상했다. 서하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아직 안 주무세요?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서하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말없이 이런 시간도 나쁘지 않네요. 지훈이 말했다. 네. 가끔은 이런 고요가 필요하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아주 천천히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숨결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기 직전 둘 사이의 공기는 조용히 진동했다. 떨림과 망설임이 뒤섞인 찰나, 그녀가 먼저 눈을 감았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고 두 번째는 탐색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억눌렸던 갈망이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그 품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옷이 하나씩 바닥을 스쳤고 서로의 처는 말보다 솔직하게 감정을 토해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이 순간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았다. 단지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서아 씨는 왜 이 집을 선택했어요? 가정을 지켜보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왜죠?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전부 다. 지우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말한 무너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지만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선영이 돌아온 날, 하람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엄마 언제 와? 아이의 목소리에는 들뜸이 섞여 있었고, 서아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하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하람은 하루 종일 문 쪽을 힐끔거렸다.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리고 선영이 들어왔다. 아이는 달려가 안겼고 선영은 지친 얼굴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엄마 왔어. 우리 하람 많이 컸네. 서아는 조용히 문 옆에 서 있었다. 서아 씨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람이랑 잘 지내줬다면서요. 별 말씀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하는 순간 멈칫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다시 일정 조율해보려고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잠깐 쓸 수도 있어서. 서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해진 일처럼 감정 없이. 그날 저녁, 지우는 퇴근하자마자 선영에게 물었다. 서아 씨 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 거야? 그냥. 이제 내가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말도 안 돼. 당신 다음 주에도 출장 잡혔잖아.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무슨 뜻이야? 내가 없던 며칠 동안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 그리고 그 여자 나한테 자꾸 눈을 피하더라. 내 직감이 틀리진 않아.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언가를 감춘다는 걸 선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말없이 지훈을 바라보던 선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서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집안에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람은 그녀가 짐을 싸는 걸 보고 말했다. 이모, 어디 가요? 하람이랑 같이 못 살게 됐어. 왜? 나 이모랑 더 놀고 싶은데. 서하는 아예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람아, 이모는 어른이라서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가 있어. 하지만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누구보다도. 그날 밤 지우는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정말 미안해요. 선영이 예민한 성격이라.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며칠 동안이라도 인간다운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이게 끝일 거라 생각 마세요. 문이 닫혔다. 지우는 잠시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다. 불 꺼진 현관, 정리되지 않은 신발장, 그리고 마음 한켠에 남은 서늘한 기운.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같은 집이 아니었다. 다음 날 선영은 무심한 표정으로 아침밥을 차렸다. 말도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지훈은 묻고 싶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서아를 쫓아낸 건지, 무슨 감정을 눈치챘던 건지. 하지만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선영 역시 묻지 않았다. 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각자의 회사로 향했다. 서하가 떠난 집은 더 조용해졌다. 아이는 가끔 이모 언제 와? 라고 물었고 선영은 짧게 대답했다. 이모는 일이 많아서 못 와. 지훈은 한밤중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서하의 목소리, 눈빛, 손끝의 온기가 마음을 두드렸다. 그것이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혹은 단순한 죄책감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며칠이 단순한 일탈은 아니었다는 것을. 선영은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했다. 커피는 평소보다 진했고 팀원들은 눈치를 살폈다. 미국 출장에서의 성과 보고가 남아 있었고 임원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
이미 며칠째 야근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머리가 묘하게 멍했다. 집중하려 해도 이따금 떠오르는 장면, 돌아온 날 지훈의 표정, 그리고 서아의 무표정한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다. 선영 대리님, 누가 찾아왔는데요? 면회자 등록 없이 올라왔다고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누군가가 로비에서 선영을 찾고 있다는 말에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다. 누군데요? 자기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로 꼭 얼굴을 봐야 한다고. 선영은 짧게 한숨을 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도착한 1층 로비.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서하였다. 단정한 재킷에 정리된 머리. 그러나 그 눈빛은 어딘가 더 차가워져 있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뒤를 둘러봤다. 동료들이 볼까 두려웠다. 잠깐 나와주세요. 서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죠. 두 사람은 빌딩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선영은 말없이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다. 서하는 그녀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다. 무슨 말이든 지금 해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좋아요. 그럼 본론만 말할게요. 당신 남편 나랑 잤어요. 뭐라고요? 하람이 자고 있는 밤이었어요. 선생님 출장 가신 사이. 원하신다면 증거도 있어요. CCTV는 없겠지만 대화 녹음은 남아있거든요. 그날 저녁 그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해요. 선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부정해야 할까?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 대학 시절 생각나죠?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거죠? 김정수 교수. 기억하죠? 당신이 23, 그가 44. 당신은 그 사람 아내가 임신한 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내는 유산했어요. 선영은 숨을 삼켰다. 목이 콱 막힌 듯 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설마, 그래요? 나예요? 그 사람의 아내, 내 아이를 뺏어간 여자, 내 남편을 무너뜨린 여자. 당신이죠? 말문이 막혔다.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다. 그러나 서아의 얼굴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복수를 준비해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난 이 집을 무너뜨릴 생각이었어요. 남편? 그건 예상보다 빨랐지만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당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당신은 감정이 없거든요. 타인의 고통에도 둔감하고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도구처럼 쓰는 사람이잖아요. 선영은 몸이 떨렸다. 테이블 아래로 손이 진동하듯 흔들렸다. 숨을 고르며 간신히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위자료, 공개 사과? 그 어떤 것도요? 내가 원한 건 당신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죄책감으로, 파탄으로, 가족의 붕괴로.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 과정을 아주 정교하게 즐기고 있었다. 곧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당신이 지켜온 커리어가 얼마나 허약했는지, 그리고 그 남자 역시 당신만큼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걸. 서하는 돌아서서 나갔다. 선영은 멍한 시선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선영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채 올랐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께에서 이상하게 차오르는 통증이 있었다. 두통은 점점 뒷목까지 번졌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서하의 말들이 하나하나 되새겨질수록 감정이 아니라 기억이 더 명확해졌다. 19살 때 처음 강의실에서 그를 봤고 23의 술자리를 통해 가까워졌으며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정했고, 선영은 그 다정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엔 언제나 선이 있었고, 그 선을 넘은 건 자신이었다. 어느 겨울날 그의 아내가 찾아왔고, 그날 이후 교수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의 자살 소식은 신문 한 구석에 실렸고, 유산 이야기는 그 이후 들려왔다. 선영은 그날 이후 모든 걸 봉인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잊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봉기는 결국 열렸다. 그날 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늦게 귀가했다. 지훈은 소파에서 TV를 켜둔 채 졸고 있었고, 바람은 침대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지훈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여자. 서하. 나한테 다 말하고 갔어. 지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선영은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느꼈다. 정말로 그 여자랑 잤어? 한 번이었어. 그날 밤 네가 출장 가고 나서 술 마시고 그냥? 정말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한 거 알아. 하지만 그 사람 뭔가 이상했어. 처음부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당신은 그런 꿍꿍이를 느끼면서도 그냥 잤다는 거야? 하람 옆방에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나면 당신은 진짜 무너질 거야. 선영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뭔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우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 널 배신할 생각은 없었어. 내가 약했어. 약함은 습관이야. 당신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어. 다시 시작하자. 나 정말 노력할게. 하람도 있고. 하람이 있어서 우리가 붙어 있는 거라면 그건 가정이 아니야.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떨궜다. 선영은 그에게 분노보다 깊은 허물을 느꼈다. 그건 실망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다 끝났다는 감각이었다. 며칠 후 선영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하의 말처럼 과거가 밝혀졌을 때 그녀가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동료들의 시선, 내부 고발처럼 흘러다니는 소문, 불편한 회의실 안의 침묵, 모든 게 견딜 수 없게 무거워졌다. 그녀는 서서히 사회적 위치를 내려놓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이는 학교에 가고 지우는 출근했으며 그녀는 그 좁은 거실에서 서하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떠올렸다. 내 아이를, 내 남편을 당신이 빼앗았어요. 그 말이 내내 귓속에서 울렸다. 그런데 가장 잔인한 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녀는 그 과거의 중심에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비틀게 만든 사람. 서하가 겪었을 절망, 고통, 분노. 그것이 이제야 선영의 삶을 감싸고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회복을 바라고 있었지만 선영은 더 이상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다.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없이 밥을 차리고 아이를 재우고 고요히 집안을 정리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봤다. 그가 사인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은 정해진 듯했다. 서로의 얼굴에서 감정은 오래전 사라졌고 아이의 웃음도 더는 가정을 지탱하는 끈이 되지 못했다. 선영은 혼잣말처럼 중얼렸다. 그 여자는 날 파괴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준 것뿐이야. 지우는 며칠째 사무실에서 야근을 빙자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집안에 공기는 숨막히게 조용했고 선영은 필요한 말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아침에는 하람의 도시락을 싸고 저녁엔 말없이 식탁을 차렸다. 그 속에서 지우는 점점 작아졌다.
하람은 그런 기류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아빠가 눈을 피하고 엄마가 웃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다. 어느 날 저녁 하람이 수저를 내려놓고 물었다. 아빠, 이모는 왜 안 와? 나 이모 좋아했는데.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선영은 조용히 아이의 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이모는 다른 집에 갔어. 하람이처럼 다른 아이도 돌봐야 하니까. 그럼 우리도 다른 이모 오면 안 돼?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지우는 아이의 말이 마음에 꽂혔다. 서하의 존재가 아이에게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걸 망쳤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지우는 거실에 앉아 선영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부부 상담 말이야. 그냥 이대로 무너지는 거 하람이한텐 너무 잔인하잖아. 이건 감정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야. 신뢰가 무너졌어. 상담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당신도 알잖아.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 난 내가 무너지기 직전에 간신히 붙잡고 있는 거야. 지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엔 오래된 상처가 퍼져 있었다. 그는 알았다. 다시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며칠 뒤 선영은 정신과를 예약하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엔 무표정하게 상담실에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정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걸까? 사랑이라는 걸 내가 제대로 배운 적이 있을까?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수는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그 질문은 그녀의 얼굴에 자주 깊은 주름을 남겼다. 지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끼어들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자신 없이도 삶을 복구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마치 이제 자신의 존재가 그녀의 회복에 방해가 된다는 걸 자각한 사람처럼. 어느 밤 선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 앨범을 꺼냈다. 하람이 갓 돌이던 무렵 둘이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서툴지만 따뜻했던 신혼 시절. 그 속의 두 사람은 지금의 서로를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말 대신 눈을 감았다. 이미 알고 있던 결말이었다. 며칠 뒤 부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재산 분할도 양육권도 조용히 논의됐다. 감정적인 폭발은 없었다. 무너지는 것에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걸 그들은 알게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람은 뒤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하람은 엄마랑 있는 게 낫겠지? 당연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난 매주 아이를 보러 갈 거야. 그래,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주고받은 마지막 대화였다. 그들은 같은 차 안에 앉아 있었지만 각자 다른 방향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날, 선영은 하람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전보다 좁았고 벽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은 내 것이라고 느꼈다. 더는 타인의 감정이나 기억에 휘둘리지 않을 공간, 하람과 자신만을 위한 일상의 시작. 집 안에는 TV도 없었고 침대도 하나뿐이었다. 선영은 그 작은 방에서 아이와 나란히 누웠다. 천장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내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 엄마라는 이름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고. 한 달 뒤 하람의 생일이 다가왔다. 선영은 케이크를 만들었고 지우는 아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들고 찾아왔다. 잠시의 어색함은 있었지만 아이는 양쪽 부모가 한자리에 있는 걸 반가워했다.
우리 셋이서 같이 사진 찍자. 하람의 말에 선영과 지우는 마주봤다. 잠시의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고 셋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셀카 타이머가 깜빡이고 셔터가 눌리는 순간 세 사람의 그림자가 같은 프레임 안에 담겼다. 어쩌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한 장의 기억만큼은 아이에게 따뜻하게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사진을 찍고 난 뒤 하람이 조용히 말했다. 나 이 사진 좋아. 나중에 커서 봐도 좋을 것 같아. 선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현관 앞에서 선영에게 말했다. 고마워. 하람을 잘 키워줘서. 그리고 나를 원망만 하지 않아서. 나도 완벽하진 않았어. 우리 모두 실수했으니까. 하지만 하람 앞에서만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하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선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엔 고립감이 아니라 단단한 책임감이 남았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자신이 지키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 아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조용했던 일상이 다시 뒤흔들린 건 한 통의 이메일이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고 첨부된 파일에는 선영의 과거를 상세히 기술한 익명 제보서가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유부남 교수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로 인한 교수의 극단적 선택, 임신 중이던 부인의 유산까지.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건의 정황과 시간, 장소는 너무도 정확했다. 그리고 그 파일은 선영이 일했던 제약회사 임원진 전원에게도 동시에 발송됐다. 그날 오후 전 직장 동료였던 윤 대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선영 씨, 괜찮아요? 그 이메일 보고 충격받았어요. 누가 그런 걸, 무슨 말이에요? 이메일이라니요. 지금 우리 회사 난리 났어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다들 짐작하고 있어요. 그 내용 당신 얘기라는 거. 선영은 통화를 끊고 황급히 메일함을 열었다. 그리고 마주한 진실 앞에서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 서하만이 알고 있었던 그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 있었다.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 믿은 자신이 어리석었다. 단 하나의 사건이 그녀의 현재를 다시 무너뜨리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 팀장에게 연락했다.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 프로젝트 건에 대해 의논하고자 했지만 그쪽의 답변은 짧고 냉정했다. 선영 씨, 내부 논의 끝에 이번 건은 다른 쪽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챘다. 폭로는 단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적 신뢰, 경력, 인간관계까지 조금씩 침식해가는 독처럼 퍼지고 있었다. 지훈 역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선영이 일부러 회사에 말한 줄 알았지만 상황을 파악한 그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서하, 그 여자 정말 여기까지 할 생각이었구나. 이제야 그 여자의 목적이 완전히 드러났어. 날 파괴하는 것, 내 존재를 사회적으로 지워버리는 것.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하가 한 모든 복수에 수순이 이제 와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을 떠올렸고 선영은 스스로가 과거에 가한 고통을 마주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늘 조용했고 가해자는 늘 침묵했다. 그 침묵의 끝에서 누군가는 삶 전체를 걸고 칼을 쥐었다. 며칠 후 선영은 로펌을 통해 익명의 이메일 발신자 추적을 의뢰했지만 서버가 해외를 경유했고 IP도 은폐된 상태였다. 그녀는 포기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계획된 처벌이었다. 그리고 서하는 절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식으로
그녀를 짓밟고 있었다. 그 와중에 선영은 하람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요즘 아이가 유독 예민해요. 간단한 지적에도 울음을 터뜨리고 또래 친구들하고도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혹시 집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선영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폭로는 단지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파편은 아이에게도 스며들고 있었고 선영은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선영은 하람과 나란히 앉아 말했다. 하람아, 혹시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아니, 그냥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누가 그런 말 했어? 몰라. 어떤 형이 그랬어. 다른 애들이 들었어. 선영은 아이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견디는 비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그 비난이 아이에게 옮겨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떤 말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 이제 침묵 대신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며칠 후 선영은 하람의 전학을 결정했다. 다른 도시, 다른 학군, 그리고 새로운 시작. 도망이 아닌 선택이었다. 파괴된 삶 위에 단 하나라도 지켜낼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웃음이라는 걸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